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29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나의 시작수업 하편입니다. 오늘은 수필 9번째로 1957년 1월 1일 발행된 현대문학 1월호에 수록된 나의 시작수업 하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으로서 진행자가 수집한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나의 시작수업 하. 학적을 북경대학 농학원 충목학계에 두고 걷잡을 수 없는 대륙과 인류의 원시적 목가경인 몽골을 방랑하며 독한 술을 마시며 5년 가깝게 살았다. 여기서 목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생활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며 소박한 시가의 풍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문학이라는 것, 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궁리한다. 문학이란 마냥 붓대의 기교작업이 아닐 것이다. 그것보다는 급선무가 자신의 인간의 수련과 증폭의 비약이 있고 세계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런 인식하에 대인간, 대인세, 대자연, 대문학의 형이상학적 세계의 방황과 탐구를 하고 대학의 자연환경의 연구 중에 다시 나병이 재발한다. 그래도 나 자신의 나병에 대하여서는 불안보다도 오히려 불관의 안정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불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불자에 빗장관자를 써서 관계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다시 금강산에 입산하여 치료를 몇 달 하니 나결절이 소퇴하여 운무처럼 가신다. 귀향하여 함경남도청 축산과에 취직한다. 어쩐지 고향인 함흥에서 관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싫어져서 전군 운동을 하였더니 해발 1100미나 되는 높은 개마고원에서 면양의 연구와 우마의 증식 사업을 하는 직장인 장진으로 갔다. 천고의 천여림을 불질러버리고 농사짓는 원시 생활의 화전민이 사업의 대상자였다. 청초기가 3개월밖에 없는 이 엄동의 고원에 5월에도 눈이 내리고 8월에도 눈이 내리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은 연맥과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목가 생활하는 원시에 가까운 하늘 아래 첫 독리의 인간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더 높은 정신의 통찰이 없이는 이해가 서지 않고 문학적 시안이 서지를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청초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청초기는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쓰기 좋은 푸르고 싱싱한 풀이 한창인 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연맥은 볕과에 속한 두해살이 풀과에 속한 것으로 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볼 시자에 눈 안자를 써서
들여다보는 안목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것은 영하 30도의 고온의 동장군에 나는 건강상 항복하고 인크라인 철도를 타고 1100미의 고원에서 하산하고 말았다. 여기서 1100미라고 하는 것은 해발 1100m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경기도청에 전근하여 수의사로서 조선우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한편 개마고원에서 면약을 연구하였다고 용인군 양지에 있는 송백작댁의 면양목장의 면양사양지도의 의명에 송백작의 자유출입이 허용되어 고귀한 골동품, 서화, 합병 당시의 문서철, 고서 등을 열람하게 되었다. 여기서 송백작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송백작은 송병준이라는 분인데요. 1858년 함경남도 장진에서 출생하여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조선 침탈에 협력했으며 일진회를 이끌며 고종의 퇴위와 한일 합병을 적극 추진한 대표적인 친일파라 하겠습니다. 그는 8살 때 서울에 올라와 기생집에서 조박노릇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민영환의 천고로서 관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1871년 고종 8년에 묵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훈련원 판관, 오위도충부 도사를 거쳐 사헌부 감찰 등을 지냈습니다. 1876년 1월 강화도 조약 때 접견사 수행원으로 구로다 기요타가 일행을 접대하였고요. 그와 함께 부산에 상관을 차려 불을 쌓게 되었습니다. 8월에 유신회를 조직하고 이름을 일진회로 바꾸었지요. 애교권을 일본에 이양할 것을 제창하는 일진회 선언서를 발표했고요. 합병 후에 일제로부터 자작의 자기와 은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고 1920년에는 백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성 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과 경기도 참사 산업조사위원 등을 지냈고 1925년 내일혈로 죽었는데 친일 산업거두 한상룡이 주최한 연회에서 독살당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내가 이 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 할 때 나병은 그 악질적인 발악을 분화산같이 막을 길 없이 만연하여 황급히 퇴직하고 귀향하였다. 여기서 만연이라고 하는 것은 끌만자에 끌연자를 써서 전염병이나 나쁜 요소가 널리 퍼짐을 뜻합니다. 한방에 3년간이나 유폐되어 태양빛도 보지 못한 채 치료약도 없고 태평양 전쟁의 결핍과 온 전신의 궤양이 수천 군데나 터져 옷도 입지 못한 채 육체는 나날이 불안하는데 생각만 깜빡이고 실오라기 같은 명맥이 세진하여 금방이라도 숨이 꺼져 갈 것만 같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서 있는데도 병고와 고독과 격리 속에 수천 권에 달하는 장서 중에서 문학부면의 서적을 유일한 벗으로 삼았다. 여기서
유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패는 극할 유자에 닫을 패자를 써서 사람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깊숙이 가둠을 뜻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썩을 부자에 문드러질 난자를 써서 썩어 문드러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세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세진은 기운이나 힘이 점점 쇠약하여 다함을 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생명도 모르면서 문학을 하겠다는 나는 문학가와 정치가는 이 세상의 서적을 다 보았다고 할 수 없다는 바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식의 흡수에 노력한다. 음악의 감상, 세계 미술 전집의 감상 등을 하니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창작 의식은 시나 소설과 똑같다는 것. 각 유파와 발생 원인과 세대의 영향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유파별로 작가 군상을 카르텔을 만들고 국적별로 또한 작가의 전향 등을 본격적으로 작품을 읽어가며 탐구하였다. 여기서 이제 류파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류파별은 추파를 던지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장르별이라고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카르텔은 일련의 룰을 가진 카드로 자신만의 택을 구성해 상대방과 경쟁하는 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병마에 신음하면서 남은 여명을 문학에 귀회하지 않고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나의 심혼에서 백열처럼 내연하였다. 여기서 심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학세계의 배회에서 여러 류파를 나의 문학세계의 정신의 도가니다 놓고 혼합 교반하여 여과작용을 한 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여 세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 메시지가 과연 민족의 혈관 속에 따스히 순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식 아래 시습작을 소설습작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힐 교자와 버릴 반자를 써서 휘저어 섞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8.15 해방, 이 역사적 경륜은 나의 유폐 칩거 생활에도 큰 감격을 주었다. 그러나 조국 광복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소련군의 점령하게 됨에 더불어 폭력 군정의 행팩의 온갖 질서를 전복하였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나 사조 따위의 거센 기세나 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존재는 커뮤니스트가 아니면 이 폭력의 해일에 갈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표류하여 인간 파산에 전락한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은 부재지주라는 소위 불로소득의 착취층이라 지탄을 받고 가산일체를 몰수당하고 거리에 추방되고 말았다. 아무리 나환자라지만 빈곤에 먹고 살기 위하여 고서적상을 하였다. 무수한 서적을 다루면서 서적의 진부를 선별할 수 있는 안식이 생기고 아직도 한 권도 상제치 못한 무능을 탄식하면서 어두운 생활 속에서 시습작에 몰두하였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진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옛날에는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상제라고 하는 것은 가래나무 목판에 올린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출판하기 위하여 책을 인쇄에 붙이는 것을 이르는 말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해방 이듬해에 3.13 함흥 학생 사건에 투옥되었다. 병보석에 가추록하자 모친이 병사하시고 불행은 2중 3중으로 겹쳐 다가선다. 다시 반국가 음모와 반동분자라는 혐의를 받고 투옥되어 3개월여 영어 생활에 나의 악화의 병보석의 가추록을 받고 나병 치료약 구독차 월남하여 다시 월북하다가 신고산에서 병보석 중에 월남하였다고 체포되어 함흥까지 연행 투옥, 이감, 이송중 원산에서 파옥하여 죽음의 길을 도보로 1개월여를 걸어 월남하였다. 여기서 영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나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생활을 말하고요. 신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래의 신고산이 뭐 이런 타령도 있습니다만은 신고산은 경원선의 한 기차역 이름입니다. 여기 생기기 전 근처에 고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철도가 생기고 여기 들어선 곳은 신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산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파옥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달아나기 위해 감옥을 부숨을 뜻하는 것입니다. 월남하여 만 2년간 인간과 사회에서 쫓기고 다시 그 인간과 사회의 가진 학대를 받고 문전걸식의 신산고초에서 정신 이상이 걸릴 것만 같은 노명을 허덕거리며 현실의 잔악을 부정하고 썩은 육체에서 내연하는 시혼의 백광이 나의 삶을 이었다. 여기서 신산고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중국 단어로서 신랄하고 고생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노명은 이슬처럼 덧없는 목숨을 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육체에 박차를 부비고 찢어진 지폭에다 언소를 불어가며 10여 편의 시작을 1949년 3월에 잡지 신천지에다 투고하였다. 여기서 지폭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넓이를 뜻하나 여기서는 지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신천지는 잡지의 이름인데 서울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잡지로서 1946년 1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서울신문으로 바뀌면서 매일신보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 이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휴관하였다가 1951년 1월에 한 권을 내고 다시 휴관하였다가 1951년 12월 속간하였다가 또 일시 휴관을 한 후 1954년 12월부터 다시 속간하였다가 1954년 말까지 발행하였던 문학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만 같은 나의 작품이 활자화될 때 나는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다. 이것이 무슨 시가 이런가 하는 환멸의 비애에 울었다. 그해 5월에 하나운 시초를 출판하고 내가 반평생
시작 수업을 고투한 소산이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은가 할 때 나는 나의 시세계의 빈곤에 다시 발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발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책 광고와 바람에 나부끼는 거리거리에 깡통밥이 아니면 이 징글맞은 생명을 연명할 수 없어서 문전걸식을 하니 소위 시인이 걸식한다는 야유가 뒤통수에 치는 거리에 나는 아직도 시인으로 자처하고 싶지도 않고 시가 밥도 죽도 되지 않는 냉수 같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시와 생명을 버릴 수는 없다. 시가 나에게는 제2의 생명이다. 아니 전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소망을 잃어버린 어두운 나에게 스스로 백광 같은 빛을 마련해주고 용기와 의지의 청조길로 나를 인도한다. 여기서 백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처럼 각 파장의 빛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빛을 말하나 여기서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청조라고 하는 것은 갤청자에 곁가지 조자를 써서 안내길 또는 이정표로 해석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나는 이 시작 수업에서 나병을 극복하였고 슬픔과 고독을 초극할 수가 있었다. 슬픈 윤회 속에서 이 인생의 하나하나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흐느끼는 절통으로 찬란히 조국 땅에 길이 깔아앉는 한 줄기의 꽃, 한 마리의 새, 한 가람의 물, 한 줄기의 흙. 시는 하나의 도인 것을 확실히 인식한다. 여기서 초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초극은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 따위를 극복하여 이겨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뼈에 사무치도록 분하고 억울함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고원한 곳에 있다. 여기서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산수화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칙인 삼원의 하나이나 여기서는 높고 먼 곳에 있다는 뜻으로 나에게는 감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세계 운행의 근저와 무한 무궁의 예지와 오묘를 탐구하여 정말로 인간에게 진실한 이상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신화의 창조를 아니 예언을 나는 써야 하겠다. 나의 문학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더 좀 수업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다. 너무 급히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 시가 냉대를 받아도 좋다. 오히려 비약하려는 수업 도상에 있는 나에게 고원한 곳을 지향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것이다. 나는 시도를 닦음으로써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고 아직도 내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있고 사랑이 있다. 여기서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 따위가 일정한 단계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건너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나훈 시인의 시 창작에 대한 자초지종을 그 인생 여정을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나는 문학에 소질이 없다고 치부하거나 문학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우리 한하훈 문학관 시인들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한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한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한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한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한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30화 특집으로 손흥섭은 왜 한하운을 알리고 있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